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네.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엘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처음으로 게스트. 예! 예! 첫 게스트. 네, 첫 게스트. 우후! 네, 모셨습니다. 준킴 님이 여기 함께 하고 계세요. 아, 6월이잖아, 준. 이렇게 또 아, 우리 미니언들 또. 미니언들, 이 미니언들 어떻게 진짜. 인사하셨는데, 네, 준킴 님.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예. 목소리 좋으시죠? 제가 얘기했잖아, 목소리 좋다고. 비주얼이 안 나와서 어떻게 다행인지.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뉴욕 노가리 때부터 우리 청취자셨던 걸로 알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뉴욕 노가리 시즌 1부터 들었어요. 아주 주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아침에 가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배경음악을 네. 듣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처음에 이제 아이튠 스토어에서 이제 뉴욕에 관한 한국 사람들이 하는 팟캐스트는 없을까? 그리고 이제 한글로 뉴욕 검색했더니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듣기 시작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저랑 같은 크리에이티브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건축하시는 분, 사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데 네. 어찌나 부러운지 나도 저기 껴서 같이 얘기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팟캐스트였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데 그렇게 몇 년 듣다가 어느 날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모임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다 대부분 제가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내가 아는 목소리인데? 나랑 굉장히 친한 사람의 목소리인데 이게 누구였지?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막 생각을 굴리다 보니까 바로 그 뉴욕 노가리에 쓰던 원래님 목소리시더라고요. 쉽게 지나치지 않는 목소리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모임에서 계속 또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의견을 얘기한다고 손을 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또 독해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웃겨. 그래서 거의 연예인을 만난 팬의 기분으로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임에서 몇 번 뵙고. 예. 너무 저희도 신기했어요. 이 목소리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우리가 돌아오면서 우와 이런 일도 있다 막 그랬거든요. 언니와 오빠의 목소리가 확실히 그게 확실하니까 엘리는 아이덴티티가. 안 그럴 것 같아. 저는 뭐 그래도 살짝 묻혀가는 평범 수준 아닐까요? 아니야. 하는 일 비슷하고 네. 또 생활도 비슷하잖아요. 그쵸,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랄까 이렇게 세계관도 좀 비슷한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기 껴서 얘기하고 싶다 막 그랬었는데 막상 연락을 받고는 제가 부담스러워서 잠깐 살짝 고민하시다가 저 같아도 되게 와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왠지 내가 그 근처에 어딘가에 있을 때 엔주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우리 모임에서도 몇 번 뵀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듣고 모셔서 한번 얘기 나눠보면 굉장히 재밌겠다. 왜냐하면 목소리도 좋으시고 얘기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술술술 나오는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한번 게스트로 모시면 어떠겠냐고. 처음 원래님한테 이제 게스트로 나오면 어떻겠냐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이제 두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일단 부담스러워서 제가 하루만 생각해보고 답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이제 이 원래 뉴욕 엘리 뉴욕 제일 최근 에피소드를 제가 이렇게 들었더니 그래 맞아 바로 이거야 내가 같이 껴서 수다 떨고 싶었던 이 분위기가 바로 그러면서 이제 바로 답을 드렸죠. 제가 가겠다고.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준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근데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공부 마치고 이제 필드에 나와서 직접 일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공부 마치고 나와서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인 일을 한다. 그럼 이제 광고 디자인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뭐 매거진이나 뉴스페이퍼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편집 디자이너가 되는 거고요.
저는 브랜딩 에이전시에서 경력을 계속 쌓아서 네. 지금 이제 뭐 말하자면 브랜딩을 하는 디자이너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원래 전공은 그래픽 디자인 하신 거고 마케팅이나 이쪽이 아니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브랜딩을 처음에 브랜드를 만들 때 정말 from scratch부터 그렇게 참여하셔서 브랜드를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적어도 클라이언트가 이름하고 내가 이런 업종을 할 거야 하면서 이름하고 오면은 거기에 대한 로고랄지 아니면은 뭐 그런 패키지랄지 그런 걸 디자인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 브랜딩 에이전시가 하는 일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브랜드를 만들거나 브랜드를 관리하는 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브랜딩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스트래티지스트,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사람들. 또 하나는 저처럼 이제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티브 이런 걸 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버벌리스트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카피라이터라고 네네네. 얘기하는 그런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보통 브랜드 디자인, 브랜드 이렇게 하면 브랜딩 그러면 회사 로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가장 아무래도. 1차적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근데 사실 브랜딩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관련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혼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치랑 비슷한 구석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훌륭한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정치인이 능력도 출중하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사람들을 리더십도 있고 그런 정치인이 있어도 그 정치인이 실제로 성공을 하려면 그 정치인이 가진 그런 본질들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대중들의 인식이에요. 이미지 메이킹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 정치인을 그렇게 인식해서 그 정치인에게 표를 줘야만 그 정치인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그런 뜻이나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그죠? 것처럼 네네.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들, 소비자들이 그걸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건 그런 기업들이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대중들이 그 제품이나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또는 그 제품이나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과 매치되는 그런 브랜드를 통해서 대중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엘리님이 아일린 피셔에서 일하시던가요? 네. 예. 아일린 피셔, 저는 이제 패션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라서 그건 전혀 모르지만 아일린 피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딱 보면 이제 센세리프로 굉장히 모던하고 클린하게 이렇게 로고가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건 딱 제가 받는 느낌은 뭔가 심플하고 모던하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젊거나 쿨하지도 않고 힙하지도 않고 뭔가 점잖으면서 또 지나치게 점잖지도 않고 모던하면서 차분하면서 단아하면서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성질들이 아일린 피셔의 패션 그 스타일과 매치한다면 그러면 그 브랜드는 결국 고객들로 하여금 그 아이덴티티를 보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제품들이 저 스토어에 있겠구나라는 걸 무의식 중으로 화가 났어, 연상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건 좋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비주얼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버벌 아이덴티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피나 뭐 태그라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브랜드 고객의 마케팅 관점에서 그 고객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다가갈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그러니까 그런 스트래티지스트하고 버벌리스트하고 디자이너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발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서 출발하지만 그죠. 예,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뭐 이메일 보낼 때 카피라이트 쓰는 사람도 아예 따로 있을 정도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주에 이렇게 뭐 띄워야 할 옷들 무슨 이런 거기에 딱 맞는 카피라이트 해서 이메일 쫙 보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이미지하고 이미지가 소비자의 이 머리에서 눈과 머리에서 들어가서 자기의 지갑을 열게끔 만드는 그 중간 역할을 그 브랜딩 그 에이전시에서 하는 예,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죠.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내가 가진 내 모습, 음, 또 내가 원하는 내 모습, 음.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쵸. 남이 바라보는 내 모습, 네, 이 세 개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세 개를 연결하는 꼭지점을 연결하는 그 삼각형의 그 면적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철학적이에요. 되게 근데 뭔가 결정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단력이 그렇게 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그냥 얘기로만 들어봤을 때 이 브랜딩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결단을 항상 내리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응집시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 뭐 그런 일이라고도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요. 뭔가 되게 방대한 이런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이런 단어, 뭐 예를 들면 단어로 치면 그런 것들을 중에서도 이 사람이나 뭐 이 브랜드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거를 아주 딱 잘 골라서 한 번에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접시에 딱 놔둘 수 있게 뭐 그런, 저는 그냥 이미지로 생각했을 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브랜딩의 목적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리서치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접근을 할 때 그 뒷받침되는 리서치들. 근데 때로는 그런 많은 리서치들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맞지 효과는 않게.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클라이언트가 AT&T인데 네. AT&T가 이제 요즘에 보면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다 그 워드마크를 빼고 그 비주얼 로고 심볼만을 그쵸. 하는 그런 네. 경향이 있잖아요. 스타벅스도 그랬고 네. 뭐 애플은 이미 오래전에 그랬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물론 그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대중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그렇죠. 그런 브랜드만 네, 할 수 네.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사치스러운 그죠? 그런 네. 일인데 AT&T에서 한번 리서치를 했더니 AT&T라는 글자가 포함된 로고 마크를 보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냥 그 지구를 형상화한 그 글로브 로고 그 심볼만을 봤을 때 이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는 증가하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몇 년 동안을 리서치 작업을 통해서 AT&T라는 워드마크를 빼고 그 로고 심볼만을 보여주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과 여러 가지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장에 그런 광고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네. 정작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의 그 인식이라는 거는 좀 오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AT&T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잠깐 지나가는 그런 TV 스팟 광고라든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스트래터지가 다시 원상 복구된 걸로 알고 있어요. AT&T를 써야 되는. 왜냐면 그 지구본만 봤을 때는 꼭 케이블 회사 같은 느낌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 네, 저한테는 그게 전략적으로 그 나아가려고 했던 방향 중에 하나예요. 그 AT&T 그래요?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이제 그냥 셀폰 컴퍼니였잖아요, 네, 캐리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네. 이제 그런 이제 버벌리스트가 할 작업들인데 그 회사의 로고 옆에 이제 AT&T라는 이름 말고 태그라인이 쓰이거든요. 네. 그때 그 당시에 태그라인이 Rethink Possible이었어요. Rethink Possible.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회를 다시 뭐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더 많은 셀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5년쯤 시간이 지나서 AT&T에서 뭐 홈 오토메이션 이런 프로덕트도 서비스도 내고 또 커넥티드 카 자동차 인터넷이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 내고 그러면서는 이제 태그라인을 다시 바꾸고 브랜드 전체의 전략을 바꿔서 이번에는 태그라인이 Mobilizing Your World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의 세상을 다 모빌라이즈 해라. 그런 전략들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거기에 맞게 디자인과 포벌 아이덴티티가 같이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결합돼서. 그렇군요. 되게
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진짜 네. 재밌어요. 다른 분야는 전혀 네, 완전 전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니까. 그러면은 AT&T 말고 또 다른 브랜드나 뭐 클라이언트 아니면 재밌는 그런 작업들 그런 거 뭐 없었을까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예. 그 왜 셀폰 컴퍼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나 그 단어 빼고 뭐 로고나 뭐 이런 걸로 그 브랜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왜 또 셀폰 컴퍼니 중에 왜 그 소리로만 따라라라랑 그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것도 하나의 브랜딩에 그렇죠. 포함되는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거죠. 소니가 아이덴티티라고 네. 해서 소니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 브랜딩 에이전시라는 곳에서 하는 역할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하자면 입법기관의 역할 같은 거예요. 정부로 따지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입법기관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게 어떤 의미냐면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브랜드라는 건 어떤 스타일이 물론 있고 어떤 전략이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그죠? 그게 이것저것에서 다른 이미지나 다른 그런 걸 보여주면, 그러니까 뭐 비주얼로는 뭐 컬러라든가 로고라든가 뭐 워드마크라든가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버벌로는 어떤 문체, 그러니까 그걸 톤 오브 보이스라 그래서 글투 또는 말투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브랜딩 에이전시에서 그런 그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실제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역할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런 큰 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의 광고 회사들이 미국 전국에 수백 개 광고 회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네. 작은 로컬 어떤 스토어에서 광고를 맡긴다, 어떤 데다가 작은 플라이어 같은 디자인을 맡긴다. 이제 그런 거는 아주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면 이제 브랜드 에이전시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다시 그 디자인 결과물이 브랜딩 에이전시로 돌아와요. 그래서 브랜딩 에이전시가 사법기관의 역할도 해요. 이게 어떤 건 맞게 적용이 됐지만 이런 건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알려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브랜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결국은 브랜딩 에이전시의 제일 핵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뭐 크고 작은 여러 회사들, 뭐 시티뱅크라든가 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든가 지금은 또 뉴욕 쪽에 케이블 컴퍼니 스펙트럼, 네, 스펙트럼. 그쪽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컬러가 블루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색깔이나 이런 것도 다 정하시고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이너니까 예. 그래픽 쪽으로. 예. 그러시구나. 근데 그냥 단순한 디자인은 아니네요. 단순한 디자인이 단순한 아니지. 아니, 물론 모든 디자이너들이 그냥 뭐 딱 영감을 받아가지고 쓱쓱 하는 건 아니겠지. 그 얼마나 수많은 전략과 고민과 그런 거를 다 영감 받아서 쓱쓱하는 건 예술가들이지. 그죠? 디자이너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요리할 때 갑자기 그러니까 에이전시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경향이 예, 있어요. 예. 어떤 에이전시는 디자인이 더 중심이 돼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짜기도 하는 그런 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백골드로 하기도 하는군요.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전체가 make sense 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음. 이제 좀 큰 에이전시들은 전략이 더 먼저 앞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아니구나. 왜냐면은 뭐 매장에 가면 또 이렇게 붙여져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하니까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또 요즘 같은 세상은 인터넷이 워낙에 빠르고 사람들이 다 뭐 보통 다 이걸로 찾아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빠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브랜딩의 전략이기도 하나요?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 그런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는 웹사이트에서 오시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엊그저께 미팅에 갔는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 우리 매장 이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얘네가 지금 어떤 시즌으로 어떻게 하고 이게 한 번에 안 들어오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것보다 그게 또 그 매출에 또 상당한 영향을 끼친대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열고 어떤 옷을 볼 수 있는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 느낌만 딱 보고서 확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그래픽 팀에서 저희도 그래픽 디자이너 팀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웹사이트를 빌드하려고 그러면 웹사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또 따로 그렇죠. 그거가 예. 가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미지만 만드시고 그러면은 패키징 같은 거는 포함되나요? 어떤 경우는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이제 패키징 디자인을 한 다른 업체랑 같이 어떤 경우는 음. 이제 그쪽에서 그냥 알아서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광고가 주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제일 어떤 기업, 어떤 브랜드가 제일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큰 기업의 광고를 주로 맡아서 하는 큰 광고 회사와 그 회사의 브랜딩을 맡아서 하는 브랜딩 에이전시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광고 회사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이런 부분을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광고에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같이 또 의논을 해서 그걸 고치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간 더 복잡한 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는 저한테 브랜딩을. 물어보지 마세요. 뭔가 어려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왜 이렇게 팟빵에 가가지고 저는 야, 씨, 순위 같은 솔직히. 거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아직 있는지도 모르는 건데. 모를 일이야 또. 아니면 저희 그 처음 들어왔을 때 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미지 아, 사진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팟빵, 다른 팟캐스트 보니까 그래도 나름 뭔가를 하나씩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자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도쿄 씨가 내가 찍은 사진 달랑 하나. 어디에서 찍은 사진 그냥 달랑 하나 솔직히 제가 있거든요. 팟빵을 거의 안 들어가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이디.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제가 댓글도 쓰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그럴 수가 없어 팟빵을 거의 안 들어가서 네. 어떤 걸 말씀하실지 제 기억이 근데 우리 없습니다. 보면은 왜 페이스북에도 보면은 이렇게 엘리 뉴욕은 원래 도쿄에서 사진이 이렇게 다다다다닥 있는 거 예. 모자이크 사진 있는 이렇게 거. 생긴 사진. 그 예. 아이튠에도 이 다 사진이 다 이 있구나. 사진이 썸네일 있거든요. 저희 이걸로. 메인 사진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게으름의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로고를 만든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던져서 만드실 것 같아요? 어렵다. 네, 그건 어려운데요. 너무 제가 어려워요? 지금 답변 드리긴 너무 어려운. 아, 그래요? 조금 더 질문인 것 생각을 같은데. 해야 이건 돈 되겠군요. 너무 사실은 입금을 하면은 그랬잖아. 김영석도 입금되면 바로 나와요 노래가. 바로바로 나와요. 너 입금되면. 나 사진 들어간 거 너무 티났구나. 에이, 정말. 그러면은 이 미국에 와서 사신 지는 지금 그래도 얼마 정도 되셨어요? 예, 제가 미국에 와서 산 지 20년이 됐어요. 와. 20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유학으로 오신 거예요? 예, 처음에 이제 디자인 공부하러.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는 디자인이랑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가진 대학생이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제일 크게 가졌던 생각은 적성에 맞지 않은 공부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전공을 바꾸는 일이 또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선택할 수 그죠.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용기도 또 얻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끝에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뉴욕으로 디자인 공부를 왔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공부를 하시다가 디자인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내가 잘할 것 같아.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얻으셨어요? 아니면은 평상시에 그런 쪽으로 항상 관심이 있으셨던 물론 관심이 있었죠. 음. 물론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쪽 관심이 있었고, 예를 들면 뭐 대학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뭐 포스터를 디자인한다거나 이런 건 다 제 몫이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전공을 바꿀 고민을 하는 동안에는 뭐 혼자 화실도 다니기도 하고, 워낙 그림을 예, 좋아하셨군요. 그런 준비들을 좀 하다가 이제 용기를 내기까지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렇게 해서 뉴욕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 뉴욕에 와서도 다시 돌아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또 와서도 했었어요. 와서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뉴욕 거리를 걷는데 내가 여기를 두고 어떻게 가나 뉴욕을 두고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저는 과감히 아직도 접고 해요. 과감히 접고 이제 음, 뉴욕에서 아, 살 길을 찾아보기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뭐 전혀 다른 전공이나 공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뭘까는 좀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디자인이라는 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을 갖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평가절하 받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디자이너들의 잡이라는 게. 그게 이제 현실이니까. 그래도 이제 20년 가까이 여기서 이제 전혀 다른 공부를 하시고 직장을 구해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뭐, 그거에 대한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후회나 내가 이게 아니고 다른 길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셨나 좀 솔직히 궁금해요.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후회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어, 없고요. 음, 제가 이제 디자인 일을 하면서 내가 해서 즐겁고 또 잘한다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이제 더 즐겁고 그래서 늘 이 일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스러운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디자이너로서의 제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살지 한국에서 살지 뭐 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여기서 잡 구하고 여기서 살다 보면서 특별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뭐 이런 특별한 계기가 없어서 그냥 눌러 앉고 살다가 네. 한 6, 7년 전에 한번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고민을 좀 해보게 될 한국의 어느 기업으로부터 와서 일하지 않겠냐 이런 어, 제안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조건 좋았나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저는 한국 갈 생각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근데 조건이 오는데 조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아내랑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고 하게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국 가서 인터뷰도 보고, 근데 이제 네. 그 과정이 몇 달을 음, 걸렸는데, 음, 음,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직장을 어떤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옮긴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봤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지를 음, 선택하는 일이겠구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쵸. 우리 아이들이 어느 사회에서 성장하고 어느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지를 선택하는 일이겠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쵸. 선택이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오퍼를 거절하고 안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저한테 다가왔던, 저한테 중요했던 이유는 두 나라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음, 음, 이런 거에 대한 맞아요. 가치 음, 그런 거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음, 나고 네. 또는 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 뭐 음, 이런 거에 대한 미국도 물론 뭐 유럽 이런 나라들 비해서는 많이 음, 뒤처진 부분이 많다고 그죠. 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보다는 음, 그런 가치를 더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음, 있어서 그리고 또 당시에는 또 한국 사회에서 헬조선이라고 그 그랬죠. 그 그렇잖아요. 당시는 예, 6-7년 네. 예, 전이었으면. 지금 그쵸. 그런 어, 얘기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 그죠. 당시에는 그래서 굳이 내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음, 그런 만약에 지금 또 다른 아주 판타스틱한 조건의 오퍼가 온다면 고민,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사실 저는 이제 20년 여기서 물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제가 살았던 기간이 더 길고 이제 그죠. 저의 많은 부분들이 뭐 제 취향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미국화돼서 한국 가면 또 적응 안 되는 부분이 음, 있지만 여전히 저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제 그죠. 정서라든가 음, 네. 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또 고민이 될 음. 것 음, 같습니다. 정말 여기서 저희처럼 유학 가서 이렇게 직장 잡고 안정적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도 사는 이 정도면 사람들은 안정적인 거죠. 늘 음, 비슷한 고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음, 아직까지도 내가 음. 과연 여기서 살 것인가. 저도 12년 됐거든요, 여기 예. 온 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항상 고민하고. 그러면 자제분들도 있고요. 예. 그러면 더 힘들죠, 그렇죠. 사실은. 음, 아이들 생각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는 게 어떤 그런 분기점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딱 그래요. 초등학교를 네, 들어가니까 이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으니까 얘네들이 미국인으로 크는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뒤집거나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맞아요. 들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니까, 약간 늦은 거예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게다가 첫째가 남자애니까 더 늦겠다. 그러니까 더 어렵겠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 따라서 그런 고민하는 여부가 많이 좌지우지 되기도 근데 하더라고요. 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뭐 헬조선, 내가 뭐라 그럴까, 이 건축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면은, 오케이, 다 때려치고 내 일을 시작하겠다. 한국 가서 내 사무실을 하겠다.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나는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짧은 기간 안에 애들을 몰아쳐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 뽑아내는 거는 한국 교육이 최고인 것 같거든. 짧은 기간 안에 뽑아내는 거는. 물론, 그러니까 중학교는 남자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는 이제 남녀공학이었지만 거의 뭐 따로따로. 네. 한국에서의 중학생 남중의 그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큰애 같은 애가 적응하기는 참 쉽지가 않겠구나. 그거를 당연히 알면서도 좀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why not? 이런 생각인 거죠. 와이낫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애들에게는 물론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얘네들이 살면서 그때 그런 거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냥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유학 왔다가 들어갔던 선배들, 아니면 여기 계속 있는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엔 이제 애들 때문에 결정하는데, 애들이 어느 나이에 있고 어느 스테이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큰 요소가 된다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와이낫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근데 그런 파격적인 조건의 오퍼가 없잖아. 그렇지. 그런 없지. 거를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내가 만들어야지. 근데 뭐 나라 돌아가는 거 오퍼 보고 주세요. 나라 돌아가는 거 보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뭐 북미 회담하고 뭐 문통 가가지고 또 만나시고 뭐 그런 얘기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내가 사는 동안 일어날까라는 의심을 가졌던 일들이 막 그냥 하루가 다르게 막 일어나고 있죠. 있기 때문에, 뭐 엊그저께도 사이트에서 우리 사무실 사람들이 왔어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내가 그랬거든. 너네 돈 내고 건물 보기 전에 이제 오픈하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 호텔에. 그러기 전에 와서 한번 웍드로 하자. 그래가지고 몇 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때가 이제 북미 회담 딱 끝나고 며칠 안 됐을 때였거든. 엄청나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 너네 긴장해라. 중국만큼만 아니더라도 겁나 프로젝트 많이 생길 거다. 이번에 긴장해라. 뭐 그랬거든. 그랬더니 다들 동의를 하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는 미국 애들이 생각하는, 미국에서 그냥 미국인으로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무리 어떤 필드에 있던 간에 내가 못 느끼고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죠?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거에 어떤 연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은 그죠. 파격적인 오퍼가 오지 말라는 경우 없지? 네. 가자. 왜 애들 다 데리고 파격적인 가자. 오퍼 주세요. 가자. 나는 고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쪽에서 그런 그 공장 같은 거 활발하게 되고 그러면은 웰리 브랜드 런칭해가지고 아니 근데 요 패션 공장이 아직 북한에 많아요. 개성공단 말고도 제가 친한 언니가 동대문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 옷 공장이 그래요? 북한에 개성공단 말고도 북한에서 있대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한다고. 그리고 퀄리티적으로도 패션 쪽에서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것보다 북한에서 만드는 게 훨씬 좋대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일하는 상인들 중에서는 북한이랑 이렇게 연결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전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 루트가 있구나.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긴장해야 돼. 어? 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브랜딩 디자이너로서 예. 이렇게 한국을 보실 때 예. 어떻게 느껴지시는 한국의 브랜드,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네, 나라의 브랜드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뉴욕에서 이제 뉴욕이라는 도시가 그렇잖아요. 뉴욕이 세계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여기서 만나보면 미국 각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그런 건데 이제 여기서 여러 나라 출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보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20년 이상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한국인 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대화가 언제나 조금씩 나오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 출신 또는 다른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브랜딩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체와 본질과 인식 사이의 그 갭 네. 그런 게 많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뉴욕에 처음 왔을 때 20년 전에 왜 여기 맨하탄 그 피프스 애비뉴에 가면 세인트 패트릭 성당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독실한 카톨릭이어서 거기 매주 이제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 성당이 한국으로 치면 명동 성당, 예, 그러니까 그 주교자,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늘 그 미사 집전을 하시는 그 성당인데 이제 매주 그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하루는 미사를 드리러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미사 시작하기 전에 옆에 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아시안들 한 15명, 한 20명 정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그 사이에 한 명이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에 섞여서 같이 들어오셔서 앞줄에 앉아서 사람들이 다 같이 앉아서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추기경이 그 재단에 딱 나와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대통령이 오늘 우리랑 같이 미사를 드리러 왔다. 우리 모두 환영을 해주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박수 치면서 이제 저는 막 환호도 했죠. 그때 이제 제 옆에 앉아 있었던 그 당시가 아마 김대중 정부 임기 초반이었을 거예요. 제 옆에 있던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백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프리 보트에 의해서 일렉트 된 사람이냐고. 어머. 그 정도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그러니까, sure, 맞다고 그랬더니, reall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는 돼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이제 과거의 군사 독재, 뭐 쿠데타 이런 것들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게 이해는 되지만 속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국이 벌써 이제 민주화된 지도 꽤 됐고 정권 교체도 되고 그랬는데 여전히 저런 인식, 얘네들이 저런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식과 실체의 차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국가의 이미지, 뭐 국가 브랜드의 가치 이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외국 사람들이 서구 사회에 알려져 있는 그런 한국의 어떤 이미지랄까? 그러면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번 나라, 이제 꽤 부자가 된 나라, 뭐 셀폰 잘 만드는 나라, 또 뭐 K-팝, 뭐 BTS, 뭐 이런 것들,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 80년대, 90년대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졌던 이미지하고 되게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그죠. J-팝, 뭐 전자제품 잘 만들고 돈 많이 벌었고 맨날 과로사에 뭐 밤늦게까지 일하고. 근데 이제 물론 그 가치,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열심히 일하는 이거는 물론 이제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도 뭐 헐리우드나 이런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일본인들을 조롱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또 이렇게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집의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 열심히 벌고 그냥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러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더 이상 21세기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뭔가 이렇게 예술적인 취향을 갖고 있다든가,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음악의 조예가 깊다든가,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뭔가 이런 좀 그런 면들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거나 호감을 느끼고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국가의 이미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은 제가 여기서 느끼는 일본 외국인들이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네. 아주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그런 예술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그런 맞아요. 단지 경제적인 번영에서 플러스 알파. 네네. 예. 그런데 아직 한국은 그 과거에 그런 이미지에 거기까지는.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뉴욕에서 근데 또 서구인들이 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한국 요새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제가 이제 즐겨보는 네. 몇 안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데니얼 친구들 왔을 네, 때요? 저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저도 그 되게 독일 그게 친구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왔을 때. 그러니까 네. 한국에 이런 현대사에 관심이 많고 뭐 판문점을 간다든지 서대문 형무소를 간다든지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내가 뉴욕에서 만났던 서구인들은 다 저렇게 그중에는 참 저렇게 정치나 현대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작 우리는 한국에서 자랄 때 서양 사람들은 정치랑 종교 얘기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불문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실제로 제가 와서 겪었던 건 그렇지 않거든요. 관심 많고 한국의 이미지가 그동안은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번 나라 그런 사람의 이미지라면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한국의 브랜드화할 수 있다면 한국의 이미지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사실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보면 다른 여러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잖아요. 네.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랑 비교를 하면. 근데 이만큼 번영한 나라 중에 한국처럼 어떤 민주주의나 정의를 위한 투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는 나라가 참 드물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한 2년 전쯤에 그 탄핵 촛불 집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여기로 이제 소식이 전해질 때 제가 이제 당시에 다녔던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면 말하자면 다국적 기업이었어요.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었는데 그 회사에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브랜치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네가 다른 나라의 다른 오피스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여건이랑 이 업무 연결성만 잘 해결이 되면 그렇게 보내준다.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시드니에서도 뉴욕 오피스로 오고 뉴욕 오피스가 제일 큰 오피스니까 이제 많이들 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주로 영어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한 번은 시드니 오피스에서 왔던 한 임원이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왜 그 당시에 촛불 집회 끝나고 나서 탄핵되고 나서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결정되는데 그게 다 한국 시간으로 밤이나 새벽에 일어났었어요. 그랬죠. 새벽에. 여기는 아침이죠. 여기는 오후거나 낮이거나 이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뉴스가 뜨면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뭐 CNN이나 뉴욕타임스 알람이 뜨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는 알람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 그 소식이구나, 구속이 됐구나 그랬는데 제 앞에 그 시드니에서 왔다는 그 임원이 옆 사람한테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Look, South Korea is totally fucked up. 그런 거예요. 왜냐면 삼성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 온갖 뭐 기이한 뉴스들이 막 들려왔잖아요. 뭐 샤머니니 뭐 이런 그러다가 이제 삼성 CEO까지 구속되니까 사우스 코리아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이제 근데 그로부터 이제 또 한두 달 후에 저기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하는 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한국 대선 개표 방송이거든요. 과거에도요? 과거에도요. 아니, 과거에 물론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제일 즐거운 방송이 될 거라는 게 많이 보였으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 휴가를 했어요, 회사에. 오, 대박. 나는 출근했던 것 같은데, 그지? 나 출근했지. 휴가를 내고 이제 그 방송을 보고
그 다음날에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회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네. 이제 클라이언트랑 전화를 하는 회의였는데 마침 클라이언트가 뭐 전화가 조인하는 게 좀 늦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이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동료가 너 어제 뭐 했니? 너 어제 휴가 냈었잖아. 그러니까 어제 사우스 코리아에서 일렉션이 있어서 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그 사람이 그 리버럴한 그 사람 맞냐고 그래서 네. 맞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근데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그 촛불 파도 타기 하는 것도 보고 뭐 뉴스도 봤는데 도대체 사우스 코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최근 한 10년 동안의 한국 현대사를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이렇게 요약본으로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예전에 굉장히 민주적이고 이런 프렌들리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다음 대통령은 독재 정권을 계승한 정당에서 나와서 뭐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그 대통령을 공격하고 결국 그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그 다음 대통령은 옛날 30년 전에 독재자였던 사람의 딸이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 죽었던 대통령의 베스트 프렌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인터레스팅하고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거의 무슨 스타워즈 그죠, 스토리 같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딸과 뭐 친구와 그러면서 이제 너무 관심을 보이고 또 마침 클라이언트가 연결돼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지금 우리 준한테 사우스 코리아 일렉션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이 자기도 그 뉴스 들었다. I'm so happy with tha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해피하게 이제 미팅은 끝났고 이제 관심을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서 몰랐던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임프레스 됐다. 그래서 너무 인터레스팅해서 너 나중에 나한테 그 얘기 좀 더 들려달라.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경험들과 이제 제가 겪은 서구인들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러니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사실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온 그런 역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 부분을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그러니까 이미지랑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동안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던 한국인 이 이미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차원 높은 정의를 위해서 싸워온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한국에 투영시킬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굉장히 말하자면 국격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국 사람, 한국이라는 국가의 실체와 남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브랜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서로 괴리가 괴리가 있는데 보통 괴리가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내가 더 과장되고 더 좋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관에 포장된 경우.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이렇게 높은데 사실은 내 현실은 이렇게 아래에 있는 뭐 거기에서 괴리가 있는달지.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의 대한민국이 다른 이미지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 그게 그래도 좀 다행인 일 아닐까요? 이거를 이미지 메이킹을 더 잘하고 브랜딩을 더 잘해서 그게 맞추는 일이 아무래도 더 쉽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포장 그러니까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네. 과대 포장을 해놨다가 알맹이가 없는 것보다 알맹이가 훨씬 괜찮은데 거기에 포장을 어떻게 더 잘하냐를 고민하는 게 더 나은 일이니까. 그죠?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 사는 분들의 경우에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죠? 거기서 그 그죠?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지가 중요하지 다른 나라 사람들 시선이 뭐가 중요한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나도 그 아이들의 정체성은 코리안 아메리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진 그 국가 이미지가 결국은 이렇게 외국에 사는 사람들 또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외국에 여행을 많이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이슈일 단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럼 BTS가 굉장히 큰 일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전 또 궁금한 게 맞아요. 저 BTS 팬이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 평창 올림픽 예,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브랜딩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예를 들면 뭐 개회식이나 예, 개막식이나 뭐 예. 그런 디자인적으로 느끼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주제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전에 네. 그 문재인 후보 캠프에 네. 이런 제 생각을 아이디어 2개랑 같이 보낸 적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평창올림픽. 네. 평창올림픽에서 사실 올림픽이라는 게 사람들은 스포츠 행사로 하는데 사실 올림픽 개회식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사거든요. 그럼요. 예. 네. 굉장히 그래서-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개회식에서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한국인들의 모습, 음. 또 평화를 원하는 한국인들의 음.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달라라는 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 제 요청, 제안, 그거는 국립민주화운동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보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론 일본, 중국인 관광객들 뭐 명동이나 이런 쇼핑도 많이 하지만 그런 거 말고는 여전히 제일 인기 있는 관광지가 제가 듣기로는 판문점하고 전쟁기념관이라고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 전쟁기념관은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고 많이 안 가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어쨌든 한국 전쟁을 기억하잖아요. 한국 현대사에서. 그죠? 그 전쟁의 폐허로부터 이렇게 일어난 나라를 가면 느끼고 인상적이라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인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나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만들면 아마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하면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인들 자체에 그런 어떤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정의를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또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미국 조그만 타운에서 살고 있지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의 성격 중에 정말 약간 불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뭉치면은 그 조직력하고 해내는 그 일에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결속력 있게 정말 으쌰으쌰 해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그냥 해버리는 그런 거는 아마 경험해본 사람들, 적어도 이 버긴 카운티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해주신 것 같은 그 한국의 브랜드, 한국 사람들에 대한 브랜딩에 약간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그 메이어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원래 메이어였던 그 누구죠? 미스터 로툰도? 로툰도 그 사람을 한국인 그 메이어가 이겼어. 이기면서 그 로툰도의 엄마가 페이스북에다가 한국 사람들 그 비하하는 말을 적은 그래서 거예요. 시위한 게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시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로툰도는 이탈리안 아메리칸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팰리세이드 파크하고 원래 이쪽에 이탈리안들이 많았어서 자기네들이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것도 그렇고 왠지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이제 슬슬 마음에 안 들어? 좀 뭔가 이 팰리세이드 파크이 그 한국 사람들로 의해서 이렇게 잠식 당하는 거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 사람 당연히 입장에서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심지어는 메이어까지 그렇게 뺏기니까 열이야 받겠지만은 어디 감히 그렇게 너무 퍼블릭하는 그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용기가 있었는지 너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 우습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한국 있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뭐 댐 코리안 막 이러면서 정말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타운을 망치고 있다 뭐 이런. 만약에 여기 지네들이 헤쳐먹은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어떤 되면은 뭐 팰리세이드가 뭐 헬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너무 심하고 저질의 그렇게 정말 단어 선택도 그렇고. 그런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시위하고 거기도 한 300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지만은 그래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 사람으로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되게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문화의 천병이 돼서 말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한국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연이 됐든 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을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른 좀 더 넓은 세계를 보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서 공부를 해서 그 학위를 가지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직장을 구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처음 세대, 처음으로 이민 나오셨던 분들, 그 다음으로 해서 1.5세들 보면은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돼? 그냥 복받은 케이스인 거고 그렇지 않고 되게 힘들게 여기서 자기 터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교민들도 많이 있으시잖아.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항상 그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약간 한국의 입장이 약간 그 서자의 입장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너무 많이 받거든.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서자인 거야. 한국이. 동맹국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약간 어디다가 앞에다 내놓지는 못하는 그런. 서자가 아니고 거의 노예 아닐까? 노예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관계가 외교적인 관계도 그렇고 약간 그런 인상을 너무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텍스도 꼬박꼬박 내시고 하시는 열심히 그것도 한국을 위해서 텍스를 내신 미국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목소리를 못 내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들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냥 뭘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사는 게 그런 거지. 근데 우리 세대는 좀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직장에 나만 해도 그러거든.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떤 뭐 일이 주어졌을 때 서로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걸 대놓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거든. 같이 안 사시는 분처럼 왜 그렇게 반응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적어도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애들한테도 그렇지. 아이 무슨 F워드를 쓰지 F는 않잖아. 하지만 그래도 You American 막 그러면서 내가 그렇잖아. 그렇죠. 농담처럼. 네, 그렇게는 You American, 하죠. 그렇게. 어.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한국의 근현대사가 어땠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굉장한 자부심을. 근데 그거를 그냥 살면서 힘드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받은 케이스인 거고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에이시안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크레딧을 못 받으면 야, 이씨 이거는 아니지 그러면서 그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예전에는. 저는 평화보다는 사실 민주주의 그쪽을 더 평창올림픽에서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또 너무 그러니까 델리케이트해서 맞아요.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주제로 간다 하면. 근데 그리고 또 이번에 워낙 또 평화를 주제로 할 수밖에 그죠. 없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왜냐하면 북한에서 저기 내려오고 누구지? 이렇게 막 자기를 나는 코리안이야 이거 내세운 적이 없는 여잔데 이 평창 올림픽을 보고 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자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멋있는 나라인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며칠 뒤에 딱 갔는데 책상에 한국 국기를 딱 걸어놓은 진짜?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이모셔널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맞아요. 저는 계속 울었어요 보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진짜요? 보면서. 예. 저는 워낙 올림픽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제 올림픽 좋아하는 그거와 제 정치적인 그거와 뭐 이런 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막 그랬어요. Love.